안녕하세요. 예, 예, 되살아나는 섬 밤섬이라는 주제로 오늘 람사르 습지와 배우도시의 사례를 발표하게 된 한동욱입니다. 저는 한국 PJ 생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를 여기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주로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들의 어떤 고갱이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썸업을 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그 습지에서 꼭 다루어야 될 최근의 이슈를 중심으로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서 습지 람사르 습지와 그다음에 람사르 습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습지의 가치라든지 우리나라의 습지의 현황이라든지 또 람사르 습지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습지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습지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미 이제 람사르 습지인 밤섬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습지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많이 이야기들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이 습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람사르 협약에서 이야기하는 습지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람사르 습지에서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습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습지 유형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물의 종류, 담수, 기수, 염수, 짠물이냐, 민물이냐, 섞인 물이냐, 이런 얘기죠. 이런 종류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물이 있든 일시적으로 물이 있든 물이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습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굉장히 포괄적이죠. 바다에서부터 산까지 다 포괄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륙이나 섬 안에 있는 습지는 보통 내륙 습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호수, 못, 늪, 하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하구까지를 내륙 습지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하구를 내륙 습지로 보고 있죠. 이제 국가에 따라서 하구는 또 연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연안 습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만조냐 간조냐 그 수위선이 있을 텐데요. 그 만조와 간조 사이를 보통 연안 습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람사르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요. 연안 지역일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수심이 6m까지 물이 빠졌을 때 썰물이죠. 그러니까 서해 바닷물이 만약에 썰물이 돼가지고 물이 쭉 빠져나갔는데 그때 그 가장 끝에 있는 물에서부터 수심 6m예요. 그래서 최저 간조위 해수면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6m까지를 이미 습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람사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람사르 협약은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이 인공 습지를 아주 중요한 습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나 인위적으로 조성된 습지 다 모두 굉장히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국가마다 이게 인공 습지를 습지의 습지 보호를 위한 법에 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경우죠. 람사르 협약에서 이렇게 크게 그 인공습지와 자연습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과 물이 정체되어 있는 곳, 정수역, 유수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비중 있게 양쪽 다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 예를 들면 하천이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습지로 다루고 있는 것이 람사르 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사르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습지의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나라의 중요한 습지를 선정을 할 때, 또 외국에 가서 습지를 볼 때 이게 람사르
습지의 기준에 맞다, 맞지 않다를 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를 물이 접하고 있을 환경일 때는 다 습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오늘 밤섬을 초점에다 둔다 그러면 밤섬은 이제 내륙 습지죠. 예, 왜냐하면 이제 민물이 드나들기 때문에 아무리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만 현재 밤섬 주변에 있는 물은 짠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륙 습지, 인랜드 웨틀랜드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랜드, 내륙에 있는 습지를 보통은 하천형, 호수형, 산지형으로 나누는데 이럴 때는 하천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리버라인 웨틀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밤섬이라고 하는 습지를 이해할 때에는 람사르 기준 내륙 습지에 포함되는 하천형 습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일단 우리가 습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연안 습지나 인공 습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섬과 같은 습지는 이제 내륙 습지의 하천형 습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포늪 같은 경우 이 호수형 습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쿠스틴 웨틀랜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습지의 유형을 이렇게 내륙에 있더라도 물이 하천에 있느냐 호수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지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산지형 습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산지형 습지인 경우에는 이 산의 중턱 이상에 고층에 있기 때문에 보통 고층 습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런 습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암산 용늪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꼭 고층에만 습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의 좀 중하부에도 있겠죠. 그런 습지를 이제 저층 습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지형 습지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높은 산에 있는 것과 낮은 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현재 우리가 밤섬이라고 하는 습지는 이 내륙 습지의 하천형 습지이지만 이 내륙 습지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앞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람사르 습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습지 중에 가장 중요한 습지가 람사르 습지다. 그러면 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걸 습지의 가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 또는 뭐 습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습지라고 하는 곳은 생물들의 집합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지구상에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제 쭉 이렇게 생태계 유형을 써놨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트로피칼, 포리스트 이런 우리 열대 우림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습지는 요 아래 여기 웨틀랜드라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지금 이런 각각의 유형의 생태계가 있는데 이 생태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는 곳이 바로 습지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40% 이상의 생물종이 습지에 서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지구상에 한 10종 정도를 딱 뽑으면 그 중에 4종은 습지에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생물 다양성의 핫스팟이다. 이 핫스팟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굉장히 생물이 많은데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좀 위험한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생물 다양성 엄청 높은데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곳. 그래서 습지가 그런 곳이죠. 그래서 단지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쉽게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통 핫스팟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들이 잘 저장이 된다 이러죠. 습지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기후변화에 굉장히 대응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들로 보면은 열대우림, 굉장히 그 나무들이 많고 숲이 우거진 열대우림에 현재 이산화탄소 격리 속도가 55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계산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습지가 기후변화, 우리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죠. 여기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데, 기후위기에서도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대응이 제기될 수 있다. 습지를 잘 보존하면 그 기후 대응도 기후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습지에서는 우리가 많은 인간의 혜택,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거리도 습지에서 만들어내고, 그 수산물, 뭐 이런 것들, 또 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폴루턴트란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보통 아주 오염된 그런 오염 물질들이 이 습지를 통해서 걸러지는 이런 어떤 생태계 서비스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습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이 연구자께서 지금 이 땅을 파서 이만큼 지금 들어 보인 곳이 이게 땅 속에 있는 지금 탄소의 저장, 이 부분을, 이산화탄소의 저장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서 계산을 한 바에 의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 숲에는 헥타르당 한 3,300톤 정도의 탄소가 저장돼 있는데, 습지, 특히 2탄 습지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헥타르당 2,400톤, 그러니까 거의 8배죠. 8배의 탄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습지를 빼놓고 이 기후 위기를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굉장히 습지가 지금 중요한 탄소 저장고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습지의 가치가 이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수치를 가지고 이 40%, 55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의 가치를 이렇게 이제 몇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습지는 많은 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일종의 자연의 콩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림은 습지가 많은 오염물질을 걸러준다. 그래서 이 빨간 이런 것들이 오염물질이었는데 습지를 통해서 정화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많은 생물들, 즉 40%의 생물종,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전 세계 100% 중에 40%가 이런 습지에 산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안에 가면은 맹그로브 숲이라든지 산호초와 같은 습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안 습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엄청난 그 어떤 해일이 올 때, 지진 해일이라든지 또 폭풍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이 해안가에 있는 마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1차적으로는 산호초, 2차적으로는 맹그로브 숲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완충제죠. 자연의 방파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금방 홍수 가지고 또 주변에 이제 범람을 하고 그리고 또 집들이 무너지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더 심각한데요. 습지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일단 홍수가 났을 때 홍수를 좀 저감시켜주고, 그리고 많은 어떤 일시적인 물이 위에서 내려올 때 일단 1차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래도 조금 높은 그런 우리의 인간이 주거하는 이런 주거지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 이걸 이제 홍수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홍수터들을 이용해서 지표수, 이제 그라운드 워터라고 이제 물이 이제 흘러갈 때 이걸 흡수하고 저장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습지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우리 인간이 지금 한 79억, 8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습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인류가 얼마나 될까? 실제로 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이 논이라고 하는 습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단백질, 원 이런 거, 수산물 이런 것도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그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습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억 명, 80억 명 중에서 한 10억 명 정도가 습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습지가 없으면 그 빈곤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레크레이션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구가 10억 명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습지가 주는 혜택, 우리가 보통 이제 생태계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류, 쌀, 해산물 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가 습지에서 얻고 있다 이런 얘기죠. 습지가 주는 혜택 이런 것들은 일단 그렇게 1차적으로 주는 생산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2차적으로 또는 3차적으로 주는 것들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생태 관광 많이 얘기하는데요. 숲 치유는 많이 하는데 습지 치유는 잘 얘기 안 하죠. 근데 이미 이제 휴양 기능, 또 휴식, 또 치유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습지가 주는 휴양 기능,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사람의 어떤 여가로 연결하는 관광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래서 인류의 생존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습지는 그런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습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습지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을 하고 보호하고 홍보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최근의 이슈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탄소 저장량 부분이 가장 지금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를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은 이제 유격의 지상의 육지에 주로 있는 탄소를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녹색 탄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륙 습지 같은데 이런 데에 탄소가 저장돼 있으면 일종의 녹색 탄소가 되겠죠. 그린 카본입니다. 근데 바다 쪽, 연안 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 이제 블루 카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갯벌이라든지 또 맹그로브 숲 이런 데 있는 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청색 탄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블루 카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습지는 이 두 군데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육지에도 습지가 있고 연안에도 습지가 있기 때문에 습지의 탄소는 그린 카본과 블루 카본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카본을 이렇게 봤더니 전 세계의 탄소 저장량 중에서도 이 생태계 유형별로 봤을 때 가장 최대로 저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습지다. 두 가지 습지를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습지는 습할수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소를 측정을 할 때 습한 토양일수록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습지라고 하는 것은 지하부에 탄소가 많이 저장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하부 탄소만 딱 들여다봤더니 습할수록 탄소가 훨씬 많더라. 그러니까 습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습지는 추운데도 굉장히 넓은 습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툰드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저기 북극 가까이 갈수록 또 남극 가까이 갈수록 거기도 습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극지 습지에는 탄소가 더 많이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울수록 사실 추우면은 나무들은 고사하거나 더 못 자라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나무가 가지고 있는 탄소량은 적어지는데 오히려 습지가 가지고 있는 탄소는 땅속에 있는 탄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걸 우리가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지에는 어마어마한 탄소가 저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잘 저장이 되어 있고 건드리지만 않으면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들어는 갔는데 안 나오죠. 자, 숲은 일단 나무가 무성해지면 이산화탄소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죠. 문제가 있는 것은 겨울이 되면 떨어뜨립니다. 그죠? 잎을 떨어뜨리고 나무 줄기를 떨어뜨리고 열매를 떨어뜨리죠. 그럼 다시 그것이 다시 대기로 나옵니다.
썩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숲인 경우에는 많이 저장을 하지만 그 저장량의 절반 이상이 다시 대기로 돌아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습지와 숲에 저장하는 양들이 절대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그림에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북반구에 있는 그런 숲을 얘기합니다. 특히 약간 그 아북구, 약간 올라간 고산지대인 고위도에 있는 숲을 보레알 포레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숲에서 지하부에 있는 탄소량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숲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하고 습지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하고만 이렇게 그림 크기만 봐도 단순하게만 봐도 지금 약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습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숲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지하부 탄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습지의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가 어마어마하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탄소를 그대로만 놔두면 우리가 막 파내거나 개발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계속 저장만 하고 밖으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습지로 유지하는 것, 습지를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지구 온난화나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외에 그 어떤 유형의 생태계도 지금 뭐 단순하게 봐도 온대의 숲이나 초지나 또 열대의 숲이나 어디를 비교해 봐도 이 습지만큼의 이 지하탄소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그 아시아에서도 그래도 습지의 강국이라고 하는 홍콩의 홍콩 습지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셔야 되는 곳인데, 홍콩 웨트랜드 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이 습지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All across our planet, wetlands support a fantastic diversity of life. In wetlands, you'll discover much more than you could ever imagine. Wetlands are the places where land and water meet. They vary greatly in size, from tiny ponds to immense floodplains. 지금 그림에서는 아주 다양한 습지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y also vary in character. They can be lakes or flowing rivers, fresh or brackish 숲에서부터 water. 바다까지 습지가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Many wetlands are situated on coastal lowlands, where fresh water meets the sea. There are also great wetlands in the centers of continents, like South America's Pantanal, which covers an area 250 times larger than Hong Kong. Wetlands can also create fantastic landscapes. Some are permanent, others only temporary. Whatever they are, whatever qualities they have, wetlands are always full of surprises. But all wetlands share one thing. They support an incredible variety of life. 전 세계의 40% 정도의 생물 종들이 그 지하고 살아간다고 그랬죠. Some live their entire lives in water. Others only feed there. 민물
산지에 있는 민물에서부터 바다에 있는 산호초까지 포함해서 습지라고 부른다. But in every case, they all need water. 그리고 그것은 항상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물들에게 물을 Wetlands truly are 제공한다는 full of 얘기죠. surprises. Wetlands support so much life because water is the essential element that all living things need to survive. 습지와 물은 사실 뗄 수가 없기 Water brings a 때문에 continuous 계속 물의 supply of 중요성을 nutrients.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places, the abundance of life is astounding. 황홀이라고 하는 새죠. 네, 홍콩의 국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But it's not just wildlife that need wetlands. People depend on them too. 아까 이제 생물종들이 산다 그랬는데 이제는 인간도 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Three 종이다. quarters 이런 of 얘기죠. humanity live in and around wetland habitats. Our first civilizations began in wetlands. 인간의 문명도 습지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 And we still need them today. They provide us with food, water, fuel, building materials, and even medicines. 다양한 그런 습지 생산물들을 제공하고 Seasonal 있다. floods that enrich the soil have been celebrated since the beginning of recorded history. And still today, we rely on the remarkable power of seasonal floods to support billions of people. 빌리언스 피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약 10억 명 Wetlands can 정도를 also act like giant sponges, absorbing 의존해서 water 살아가고 있다. and slowly releasing it over time. Along the way, they clean and filter the water of dangerous impurities, 물 and they are vital in controlling global warming. Their plants take up huge quantities of greenhouse gases, like carbon dioxide. CO2도 얘기하고 We may 있습니다. not notice when we visit them, but these habitats are always working on our behalf. Most of the world's usable fresh water is stored in wetlands. Where we can tap into it, we can supply ourselves with almost unlimited amounts, if we manage it wisely. These are also the first defense against the weather. They protect us against the worst effects of floods, storms, and ocean waves. 네, 맹그로브 숲이 Mangroves even trap sediments in flowing water and build more land. 해일에서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But wetlands are under threat. They are being drained and filled in. Their waters are being diverted. The pace of human progress is putting unbearable pressure on these important habitats. Over half of all freshwater resources are now diverted for human use. 이제 이 뒷부분이 이제 오늘 And 우리가 more than 같이 half of all 검토해야 될 the world's 내용이긴 한데요. wetlands have already been 도시의 destroyed in the 개발로 past 주로 100 습지가 years. 훼손이 되고 그리고 이제 We have taken these 물이 precious 가장 habitats for granted. 위험해지고 있고요. Increasing our consumption of fresh water more than 6 times in the past century. 물 오염 굉장히 If we 크게 continue 일어나고 있고 destroying them, we will imperil not just the plants and animals that depend on them, but also ourselves. 생물들이 의존하는 그런 습지가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 전 세계가 같이 모여서 어떻게 습지를 보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람사르 협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 람사르 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람사르 협약 하에 등록되어 있는 습지를 늘려나가는 것이죠. 보호를 받는 습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람사르 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주요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이 이제 람사르 협약과 람사르 습지인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검토해야 될 내용이 파생 협약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람사르 협약과 EAFP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람사르 협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란의 람사르에서 맺어진 협약이란 뜻인데, 실제로 어떤 협약의 이름이 Convention on Wetland입니다. 그러니까 습지에 관한 협약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습지 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나 어디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International Importance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국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들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물새죠. waterfowl입니다. 그래서 물새들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그런 습지를 중심으로 하는 협약이 바로 람사르 협약이죠. 그래서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물새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이 협약의 제 이름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 뒷부분을 보통 생략하기 때문에 Convention on Wetland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꼭 그 물새만이 아니라 모든 습지에 대한 협약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새에 대한 협약을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서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속 파생 협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EAFP라고 하는 것입니다. EAFP는요, 우리말로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동아시아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쪽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다 포함하는 지역이고요. 대양주라고 하는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그런 어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알래스카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대양주 안에는 이 밑에 이 남쪽하고도 남쪽과 함께 이제 저 북쪽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여기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호주 지역,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것은 람사르 협약에 기반을 두고 이 철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까 이제 이란에서 맺어진 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란의 흑해 쪽에 그 람사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을 도시에서 맺어졌다 그래서 1971년 흑해가 아니고 카스피해죠. 말씀 잘못 드렸네. 이 람사르 협약이라고 부르는 이란의 람사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맺어진 협약을 말합니다. 처음에 1971년도에 맺어졌는데요. 몇 개의 국가와 사실은 이제 국제 NGO들이 같이 논의를 했던 그런 협약이고요. 중요하게는 이제 국제적으로 중요한 어떤 습지를 보존하는 협약입니다.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그런 협약이죠. 이 협약에서 사실 다루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습지들이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뉘는데요. 우선 특이해야 합니다. 그 지리적으로, 그 지역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특이한 습지, 그런 습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보존을 하자라고 하는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물 지리학적인 지역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생물이 특이하게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생물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지역, 또 수문학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지역, 예를 들면 뭐 카르스트 지형 같은 이런 것들도 여기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주로 첫 번째 중요한 습지로, 범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이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그 희귀한 종들, 또 멸종의 위협에 있는 종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또 그들의 어떤 아주 뭐 종은 아니지만 그 어떤 지역의 종, 아종이라고 하는 지역종이 있거나 또 유전적으로 아주 특이하거나 이런 종들을 모아서 그런 아주 특이한 어떤 희귀종들이 서식하는 지역, 이것들을 이제 람사르 습지에서 중요한 습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2범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람사르 습지를 지정하려면 일단 이런 희귀동식물이 살고 있느냐,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한 것이 2범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3범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새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2만 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느냐,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 새가 그 지역에 1% 이상 오면 무조건 중요한 습지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물새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람사르 협약에서는 중요한 습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사르 습지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람사르 습지가 대상지가 있는데요. 그 람사르 습지를 지정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일단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되거나 습지 보호지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국가에서 보호지역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반대도 많고 어렵죠. 동의를 구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구해서 그나마 지정이 된 곳들이 현재 지금 습지 보호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습지 보호지역 중에서 특히 중요한 습지를 우리가 이제 람사르 습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24개의 람사르 습지가 있고요. 한강 밤섬은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밤섬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명칭은 한강 밤섬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장항 습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화도의 강화 메아마름 군락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가까운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렇게 한강변과 그다음에 송도, 인천 송도 갯벌, 그리고 그 아래 대부도 갯벌 이런 것들이 가까이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 멀리 가보면 제주에도 지금 5개의 습지가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갯벌들이 지금 송도, 서천, 고창, 부안, 무안, 증도, 순천만 이렇게 갯벌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도도 이제 갯벌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갯벌들과 또 산지, 대한산, 용릉, 오대산, 한반도 습지 이런 산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구도 좀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fun읍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람사르 습지가 등록이 되어 있다. 24개가. 그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습지가 이제 장항 습지가 되겠고요. 한강반섬 조금 그래도 그것보다 훨씬 좀 일찍 지정이 됐죠. 10년이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한 대목 알아봐야 될 것이 우리는 람사르 습지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람사르 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원래 사이트는 웨틀랜드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예, 개념적으로 보면 웨틀랜드보다 큰 개념이 사이트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주변 장치까지를 모두 람사르 사이트로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바다인데요. 습지가 아까 여러분들 바다 같은 경우 람사르 기준 물이 빠진 썰물 몇 미터라고 했죠? 6m라고 했죠. 그러니까 해수면 기준으로 보면 물이 다 빠지고도 마이너스 6m까지가 습지라고 했으니까 바다 깊이 6m입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들은 한 수심 10m, 20m, 뭐 30m까지도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건 습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람사르 사이트라는 개념은 습지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그 습지가 우리 이제 백령도 물범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그 물범이 있는 곳이 마이너스 6m만 가는 게 아니라 저 10m, 20m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람사르 습지를 지정할 때 물범의 서식지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20m, 30m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람사르 사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섬 이렇게 생각하고 밤섬만 습지로 볼 것이 아니고요. 밤섬이 가지고 있는 이 섬의 느낌, 섬과 그리고 밤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수역까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실 정확하게 람사르 정신에 부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놨냐면 밤섬 그 둘레만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람사르 도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실제로 밤섬의 어떤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같이 고민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가장 최신의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람사르 사무국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접근이 안 되는데요. 람사르 사무국에서는 공식적으로 3개의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예, 영어와 불어와 스페인어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국어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어떤 정보들은 주로 이제 국가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람사르 사무국의 홈페이지인데요. 람사르 사무국 홈페이지도 간단합니다. 람사르.org 여기 들어가시면은 바로 지역 기반으로 AI가 너네 한국에서 접속했지? 하고 한국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이 바로 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의 어떤 습지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밤섬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24개의 리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밤섬을 클릭하면 밤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자료를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섬 자료가 잘 갱신되고 있는지도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지정된 것이 아까 이제 장항습지라고 얘기했는데요. 가까운 이 장항습지 같은 경우에 딱 들어가 보면 람사르 사이트 넘버가 나옵니다. 2448. 그럼 이게 2448번째 지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면적 그리고 지정 날짜 이런 것들이 쭉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습지든지 간에 그 람사르 홈페이지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섬도 이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람사르 협약을 이해하면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바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람사르 협약에서 권고에 의해서 각각의 해당 지자체와 또 그 국가와 또 그 여러 기관과 NGO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파트너십입니다. 그 파트너십에서는 특정한 지역들을 물새가 서식하는 지역들을 파트너십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EAFP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지역이 17개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약간 회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일 텐데요. 람사르 습지는 24개인데 실제로 물새로서 중요한 습지로 등록되어 있는 EAFP 지역은 17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적죠. 그 중요한 지역들의 가장 핵심은 여기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안에 있는 국가들 간에 물새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용하는 습지들은 서로 네트워크로 지정을 해서 서로 보호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새들마다 자기가 이동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지역을 이동하는 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녹색 선을 이용하는 그런 또 물새들이 있고 여기 파란 선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귤색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 서로 이용하는 그런 라인, 이 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선마다 국가들이 서로 협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로 파트너십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이 빨간 선 안에 들어있는 국가들 간에 어떤 협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한국과 북한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이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느냐? 사실 EAF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송도에 그 사무국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게 국가 간의 여러 국가 간의 이제 협약이다 보니까 또 영어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한글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EAFP 그 사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EAF flyway.net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정보들을 쭉 찾을 수 있고요. 이 정보도 역시 클릭을 하면은 그 각각의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강 하구 같은 경우 한 에스츄어리, 장항 습지 같은 경우에 장항 웨틀랜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표기를 누르면 어떤 종이 중요한지 밑에 이렇게 영어로 쭉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이트에는 이런 이동하는 물새들이 중요하다. 여기 언뜻 보면은 제두루미라든지 또 흑두루미, 그다음에 저새, 그다음에 개리 뭐 이런 새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 장항습지와 한강하구에는 이런 새들이 있다. 이런 새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도 우리가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코넬 대학의 조류학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이제 물새들이 이동을 하는 과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To winter in the southern hemisphere or tropics through what is collectively known as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a route that several million birds use in the fall and then again on their return trip north in the spring because it has such reliable areas for feeding along the way. Most of the individuals for many of these species go through the Yellow Sea, and for many of them it is their only stop 이제 on the 다시 northward or south.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봄입니다. 봄에는 이렇게 위로 36 올라가고요. species of shorebirds in all use the wetlands and intertidal mudflats around 여기서 the Yellow 얘기하는 Sea 대부분의 during 새들은 harvest 주로 and 도요새들, migration. 물대새들 이런 The sea is 종들이고요. bounded by the Koreas to one side and China to the 여기에 other 특히나 side. 중요한 옐로우씨라고 하는 Vast 황해죠. intertidal 황해. mudflats are 그래서 extremely productive 중국 for marine 쪽과 life. 한국 쪽의 이 황해의 갯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들 중에는 어떤 새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알래스카에서 바로 뉴질랜드로 날아가는 그런 새도 있고요. 큰뒷부리도요라고 하는 새죠. 그리고 어떤 새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다 와서 서해에서 갯벌에서 보충을 한 다음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새들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도요 물대 새들이 있고 전체 이동 경로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두루미 같으면 위에서 우리나라까지만 내려온다거나 일본까지만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그런 패턴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요 지금 이게 아주 그 밝게 보이는 바로 연안의 갯벌 지역들. 우리가 아까 이제 갯벌은 연안 습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만약에 한 국가가 다 파괴해버리면 이 새들은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이용하던 습지가 없어지면서 그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습지를 찾다가 결국 거기서 탈진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국가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루트 안에 있는 플라이웨이 안에 있는 국가들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북한도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이 밤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습지 또 중요한 이슈가 뭐냐 바로 이제 도시 안에 있는 습지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람사르 습지 도시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둬야 될 것이 여기 웨틀랜드 시티라고 하는 요 개념입니다. 우리가 웨틀랜드는 잘 알고 그 다음에 도시 안에 있는 습지를 보통은 이제 뭐 시티 웨틀랜드라고 안 합니다. 그냥 얼번 웨틀랜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도시 습지, 도심 습지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11차 람사르 총회 때 대한민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웨틀랜드 시티라고 하는 걸 만들자. 그런 어떤 인증제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당시에 총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웨틀랜드 시티를 인증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는 총회에서 인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도시가 습지를 잘 보존하고 잘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면
그거는 습지 도시라고 인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웨틀랜드 시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제출이 됐고 2014년도입니다. 그때 제출이 돼서 통과가 됨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습지 도시라고 하는 람사르 습지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도시의 어떤 그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얼번 웨틀랜드입니다. 얼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도시 안에 습지가 있거나 또는 도시 주변에 습지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또는 도시 주변에 습지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도시를 이 홍수에서 보호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습지에는 물을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것을 얘가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도시 안에 있는 습지는 그런 어떤 도시를 보호하는 습지다. 홍수에서. 그리고 이제 더러운 물, 또 뭐 오염된 물을 잘 필터링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 깨끗하게 해주는 습지 아니냐. 이 두 번째가 그런 의미인데, 도시민들이 주로 물을 이제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얻는 그런 물들이 습지에 의해서 정화가 된다. 이런 얘기고, 또 습지가 CO2를 저감한다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CO2만 저감하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나쁜 그런 오염물질도 같이 싱크를 시키죠. 그러니까 결국엔 대기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공기를 맑게 해준다 하는 게 이 세 번째입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습지가 없이는 물이 없다. 아까 이제 계속 그 홍콩 습지공원에서 만든 동영상에서도 얘기하죠. 물이 있으려면 습지가 있어야 되고 습지가 있어야 깨끗한 물을 얻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이 네 번째가 이제 습지 우리가 마시는 물을 바로 습지가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복지, 특히 아까 웰빙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이 습지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게 이제 다섯 번째고요. 그리고 그 습지에서 의존하고 있는 아까 10억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랬죠. 사실 우리나라 이 도시민들도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아마 한 7, 80%는 다 습지에서 나오죠. 특히 쌀. 이건 뭐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이외에 요즘 고가의 그런 수산물들은 다 습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고 있다. 많은 어민들과 농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도시에서 이런 습지가 주는 효과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바로 도시 습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not wasteland라는 말은 버려진 땅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전 다 그 버려진 땅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고 모기가 드글거리고 뭐 이런 걸로 봐서 버려진 땅이었죠. 그냥 뭐 말하자면 뭐 아주 괴물, 도깨비가 나오는 그런 어떤 늪은 그런 것이었죠. 그런 땅이 아니고 prized land, 정말 축복받고 상받아야 될 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도시습지는 특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그런 습지를 보존하고 있는 도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 줘야죠. 그 상이 뭐냐? 바로 람사르 습지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당사국들을 설득을 했고요. 당연히 당사국들은 한국 정부의 안을 지지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면 꼭 이렇게 우리가 습지 도시를 인정한다는 것이 지금 근데 이 시기에 왜 중요한데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수치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도시가 확장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인구들이 사실은 준다고 하지만 도시 인구는 줄질 않아요. 계속 도시로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2050년까지 6.3 빌리언, 60억 명이 지금 도시에 집중한다. 전 세계 뭐 한 80억 중에 60억이 도시에 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마 1900년도부터 2008년까지 도시가 확장되면서 많이 감소했던 습지는 60%가 넘게 감소했다. 64%가 감소했다. 앞으로 2050년까지는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이런 도시습지가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들이 습지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을 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습지가 중요한 이유, 예, 지금 이거 보시면 원래 습지였던 곳을 메워서 도시를 만들었더니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다시 물에 잠겨서 습지의 높이만큼 물이 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습지 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습지가 버려진 땅으로 이해해서 도시를 짓기 위해서 배웠던 그런 과거를 되짚어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습지를 복원하고 습지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람사르 습지가 도시 안에 딱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도시에 람사르 습지가 도시 안에 턱하니 있다는 것, 이것들은 바로 이제 일종의 방아쇠죠. 이렇게 방아쇠가 돼서 정말로 중요한 습지들이 도시 곳곳에서 보존이 된다, 복원이 된다면 정말 서울시는 습지의 도시로서 인정할 수 있겠죠. 다행히 이제 우리가 마포구가 일단 람사르 습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는 이제 만약에 람사르 습지를 잘 보존하고 주변에 또 습지들을 잘 복원하고 관리한다면 습지 도시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습지 도시로 인정됐던 도시 중에서 첫 번째 그 인정됐던 도시 중에서 스리랑카의 콜롬보가 이 도시 습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습지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유튜브에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 콜롬보라고 하는 스리랑카의 이제 대도시죠. 이 콜롬보에 그냥 콜롬보 자체가 습지입니다. 도시인데 그냥 도시의 높이가 땅의 높이가 다 습지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많은 습지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습지를 일부를 물론 개발했습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많은 부분 습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습지를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로서 이 스리랑카의 콜롬보가 람사르 습지 도시 첫 번째 인증 때 여기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람사르 습지 도시를 인정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뭐 제출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떨어지는 도시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그 후보지들이 주로 이제 인증이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람사르 습지를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마포를 람사르 도시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포라고 하는 도시가 이 밤섬이라고 하는 람사르 습지와 잘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그걸 잘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밤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아무런 뭐 접근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 증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확인이 안 되고, 이 마포 주민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람사르 습지와 연계가 돼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이 동영상을 마포 주민들이 다 시청하고 거기에서 야, 이 람사르 습지를 잘 보존해야 되겠구나, 우리 마포 구민들이 이렇게 인식이 전환된다면 일단 1번은 성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람사르 습지와 우리의 삶의 연계성,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포구에 있는 모든 구민들이 밤섬의 람사르 습지를 한번 교육받고 다 현지를 보고 그리고 중요성을 인정했다면 일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연 이 람사르 습지가 두 번째죠. 어떤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그 혜택을 우리가 계속 유지시키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포 구민들이 이 밤섬 때문에 정말 밤섬을 잘 보존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있느냐, 그리고 그 이익을 잘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주느냐, 이것들이 지금 같이 한번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말 단순한 건데요. 밤섬을 찾는 백로가 또는 민물 가마우지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마포에 있는 뭐 어떤 습지를 이용한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포 구민들이 어떤 습지를 또 만들어주고 또 물새 서식지를 만들어줬다면, 그럼 우리가 그런 어떤 조류를 잘 보호하는 그런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죠. 또 우리는 탐조를 할 수 있는
휴양 기능을 또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극적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밤섬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밤섬 하나만의 생태계가 아니고 한강, 그리고 또 우리 마포, 여러 마포에 있는 수로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과거에 이 한강과 연결되어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저습지들이 지금은 다 복개가 되거나 마른 땅으로 바뀌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복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면 영등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전에 영등포 수로 같은 경우가 멸종위기종 메아마름에 서식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원하려면 영등포의 습지가 다시 복원이 돼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마포라고 하는 곳에 예전 마포나루에 어떤 생물들이 많이 살았다면 그 생물들이 서식지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밤섬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건과 관리 방안들이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람사르, 네 번째 그거죠. 람사르 습지와 주변에 람사르 습지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지역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람사르 습지가 아니라 실제로 람사르 사이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포구 전체가 밤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서 서로 이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통합적인 보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손들, 우리의 어린이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 밤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교육 홍보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밤섬의 중요성들을 같이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증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어떤 활동 그게 6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점수를 다 줍니다. 점수를 줘가지고 그 점수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어야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 1차 검증이 되고요. 1차 검증이 되고 나면 이제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 올해는 이제 11월인데요. 11월에 이제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전체적으로 한 5년을 잡습니다. 이 람사르 습지 도시를 인증받는 그 과정에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서 한 5년까지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이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제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이 인증제에 현재까지 그래도 인증을 받은 도시가 있죠. 그게 이제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천시와 창녕군, 인제군, 제주시에서 우리나라는 4개의 지자체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총 7개 국가 18개의 도시가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이 됐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원래는 이제 2020년도에 2021년도에 람사르 총회가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돼서 올해 이제 2022년도 11월에 개최가 되는데요. 2021년도에 이미 이제 인증이 된 게 있습니다. 2022년도 5월에 고창군, 서천군, 서귀포시 3개의 도시가 인증이 됐고요. 이것은 일종의 가인증입니다. 인증이 됐더라도 실제로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11월에 보고가 되면 이 3개의 도시가 정식으로 람사르 습지 도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7개의 도시가 지정이 되게 되는 인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인증이 되면 이런 인증증을 받게 되고요. 그 지자체별로 이렇게 축하 행사를 총회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총 25개, 그러니까 이제 올해 5월 달에 가인증까지 포함해서 25개의 도시가 인증이 됐고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에 해당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국가들, 뭐 중국에서부터 프랑스, 헝가리 쭉 이렇게 그동안에 지정된 국가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일본도
우리 이즈미 같은 그런 두루미 서식지 이런 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지 도시로 인정이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게 됩니다. 홍보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람사르 습지 도시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그 홍보물은 환경부가 각각의 람사르 습지 도시들을 홍보한 홍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서귀포시, 요번에 이제 물영아리 오름을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시가 하나가 지정이 됐고, 서천군이 서천 갯벌을 중심으로 지정이 됐고요. 고창군이 고창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곡습지와 고창 갯벌, 여기는 고창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사르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3개의 도시가 인정이 됐고, 제주시, 순천시, 창녕군, 인제군이 첫 번째 인정이 됐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람사르 습지 도시를 인정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람사르 습지입니다. 그죠? 자, 람사르 습지를 잘 보존하고 있고, 이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도시민들의 삶과 잘 연결을 시키고 있으면 바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서 인정을 해준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뭐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습지 복원을 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철새 보호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생태환경 교실이라든지 에코 히어로즈 같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도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람사르 습지 도시가 인정이 되려면 우리 같이 밤섬이 있다 그러면 밤섬과 연관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하는 것이 인증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14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11월 5일부터 올해 개최가 되는데요. 일단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중국 우한에서 열리기로 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스톱이 됐다가 우한에 있는 이제 그 우한에서는 중국인들이 모이고 나머지 국가는 제네바에서 모여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단은 이제 제네바로 가게 되어 있고요. 이번 그 람사르 총회에서는 바로 주제가 인간과 자연을 위한 습지 행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후 행동을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만 습지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도시가 확장되면서 습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습지가 많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후 행동과 같이 습지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웨틀랜드 액션 이런 주제가 지금 담겨 있고, 그리고 습지의 탄소가 이제 탄소 저장고로서 습지가 주요 주제가 됩니다. 맹그로브 습지라든지 그다음에 2탄 습지 이런 것들이 이 중요 주제가 돼 있고요. 당연히 이제 습지 도시도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습지 도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증된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람사르 습지와 습지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마포구에 소속이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한강 밤섬은 뭐 한강에 있다는 것만 알지 그게 어디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가 어딘지는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경계도 사실 명확하게 어느 구에 들어가는 경계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너무 이제 일단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더라도 주민들이 이제 요구한다 그러면 시민과학 프로그램 같은 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호지역에 대한 그 관리는 IUCN 기준으로 하는데, IUCN에서는 보호지역의 핵심 지역, 그 다음에 완충, 그다음에 이제 옛날엔 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협력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람사르 습지인데, 그 핵심 지역에서는 이 시민과 또는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니터링만 가능한
행위라고 지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니터링과 일반적인 연구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옵저베이션하는,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호지역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 행위거든요. 출입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관찰, 그게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행위 제한 중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행위 제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포구가 마포시 구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면 그럼 뭐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모니터링 하는 그런 요원들만 일단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한다면 그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분들에 의해서 정보가 채집이 되고 그 정보가 홍보가 된다면 1차적으로 간접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마포 구민이 몇 명이죠? 37만 명 중에 시민과학자가 없을 리는 없습니다. 뭐 새를 보는 사람, 그다음에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 또 단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준 전문가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식물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일단 있으면 그분들과 일단 모니터링 팀을 구성을 해서 우선 마포 주변에 있는 습지부터 먼저 탐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생태 안내 모니터링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인증이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시민 생태 조사단을 꾸려서 구와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절차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연구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연구자들은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채집을 하거나 또는 어떤 실험적인 장치를 걸어야 되거든요.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대조구를 만들어 놓고 뭔가 실험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뭔가를 해야 돼, 행위를.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뭐 펀드를 받아와도 실제로 그 안에서 뭔가 행위를 하기는 연구자들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비하면 모니터링은 좀 다릅니다. 모니터링은 가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 안 되면 배라도 띄워서 배 위에서라도 쌍안경으로 하고 드론으로 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여기. 네, 여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네, 여기를 들어가면 일단 이 AI가 우리 기반에 의해서 우선 한국부터 먼저 띄웁니다. 네. In your country, Republic of Korea 바로 뜨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들어갔는데 바로 뜨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국가에 지금 여기 바로 이제 아까 그 빨간색 그걸 누르면은 이제 우리 국가의 현재 상황이 뜨고요. 여기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람사르 습지의 숫자가 이렇게 보였죠, 금방. 그 중에서 밤섬은 어디쯤에 있냐면 이게 지금 밤섬인가 봅니다. 밤섬 아이슬란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마포구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정보가 올라가 있는지 이제 여기 요 웹사이트가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제 조금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아, 예, 구글 번역 잘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범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기 이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쭉 나오거든요. 처음에 기록됐던 요런 시트가 나오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범주인지가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새, 물새의 서식지로서의 중요성 이런 걸로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13번이 람사르 크라이테리아가 이게 범주거든요. 거기에 1번, 8번으로 돼 있습니다. 1번은 이제 생물지리학적으로 여기가 좀 좀 특이하고 예, 특이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8번이 이게 물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1번, 8번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거죠. 네, 아마 이제 복원된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네, 휴먼 세틀먼트도 이제 그런 문제가, 예, not been altered.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면은 네. 나무, 풀, 어류 이렇게 다양하게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 우선은 뭐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제 주변의 전문가들이, 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전문가들 중에도 자원봉사 기반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펀드는 무조건 마포구여야 합니다. 마포구나 아니면 서울시. 예, 거기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예,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기서 밟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근데 뭐 시나 구나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해주고 싶어도 일단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됐거나 또는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동아리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가 그런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전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로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좀 더 지원하기가 쉽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환경단체랑 조율을 해서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부드럽죠.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너무 어그리시브한 그런 환경단체 말고, 네네, 좀 부드러운 그런 단체들하고 먼저 시작을 하면, 왜냐면 어차피 보호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막 이슈를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잘 좀 보전하고 홍보해보자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뭐 나쁠 건 없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자연적인 습지는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가 다 인정하죠. 그런데 인공 습지라고 부르는 건 사실 영어로 하면 이제 man-made거든요. 사람이 만든 습지인데 대개 습지가 그냥 땅 파고 물 채운다고 습지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보통 man-made라고 해서 제대로 습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과거의 습지였던 지역이었을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의 습지였는데 이미 우리가 다 메워가지고 도시화 시킨 곳은 위험한 곳이죠. 또는 만약에 거기에 집이 아니고 공원이 들어섰다 그러면 건조한 공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공원을 만들어 놨다면 그만큼 물그릇이 작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 습지를 복원하는 의미의 인공습지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인공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인공습지라고 하는 것이 특히 도시에서 중요하다. 이미 우리가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면서 습지를 65%, 7%, 뭐 거의 한 70%까지 다 파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습지라고 하는 것이 말이 67, 8%지 벌써 이 마포 구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안에 있던 습지 중에서 아마 95% 이상은 다 도시화 시키고 어디 보면 한 5%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살고 있는 도시의 그 95%의 사람들의 땅 중에 무언가를 도려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고 그걸 습지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동의와 반대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의되고 그렇게 복원이 된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습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 자연 습지로 저 어디 오지에 있는 습지보다 도시민들을 보호하면서 도시의 어떤 습지 기능을 넣어주는 것은 작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생태적으로나 또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얼번 웨트랜드라고 불렀던 요것이 바로 웨트랜드 시티라고 하는 인증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포구는 지금 너무 밀집되어 있고 이미 습지가 사라져 있고 공간이 부족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습지가 있다면 저는 그 습지는 이 습지 도시로서의 충분히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발굴해내는 것이 사실은 이 시민들이 할 일이죠. 시민들이 도시의 가장 습한 곳, 그리고 과거의 물길이었던 곳, 과거의 색강이었던 곳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다시 복원해낼 수 있게 이 중지를 모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습지도시 인증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서의 가치 이런 것 생태적인 가치죠. 그 이컬로지컬 캐릭터라고 얘기하는데 생태적 특성입니다. 특성. 그래서 밤섬의 생태적 특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간이 개입의 어떤 방법이나 시기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밤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사람이 살던 또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섬이었기 때문에 육화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파괴해가지고 없앴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되냐면 자연이 원래 상태로 자꾸 복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태적인 특성이 다시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개입할 때가 아니죠. 그게 어느 정도 옛날 모습을 갖춘 다음에 지금 계속 커지잖아요. 계속 커져서 물론 이미 뭐 바위라든지 이런 건 다 없어졌지만 그러더라도 하천 시스템에 의해서 얘네는 옛날의 사이즈나 아니면 옛날의 어떤 몸집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옛날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생태적인 특성이 훼손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생태적 특성 중에 예를 들면 밤섬에 원래 식생이 있었는데 뭐 버드나무면 버드나무 어떤 식생이 있었는데 그 식생들이 지금은 뭐 육상화돼 가지고 다른 육상 수종으로 바뀐다. 근데 그건 외래종들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개입을 하고 일정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이 먼저다. 그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먼저고 그걸 분석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이제 그 과학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식생과 지형과 생물 다양성을 다 어떤 찾아내고 복원을 한 다음에 또는 앞으로의 향후 10년을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분석을 해보고 개입할 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늦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섬 하나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습지라는 기준에는 이 밤섬과 함께 주변 지역들이 하나의 람사르 습지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금 퇴적이 되면서 갯벌 같은 게 쭉 이렇게 생기고 뒤에 퇴적물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식생들도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주변의 수역을 어느 정도는 같이 묶어서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고 관찰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걸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RIS라는 게 이제 람사르 인포메이션 시트라고 부르는 건데 처음에 람사르 습지 지정할 때 어떤 면적과 어떤 그 경계를 표시하거든요. 근데 요 RIS에 지금 어디까지를 지정해 놨는지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걸 보면서 좀 더 이 몸집을 좀 전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딱 여기도 지정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이쪽으로 많이 자랐죠. 이런 데도 지금 지정이 안 돼 있고 이 수역도 사실 지정해도 됩니다. 일정하게 이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물의 흐름과
범람에 의해서 이 밤섬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구역을 다 같이 지정해서 서로 람사르 습지로서의 이 관리가 필요하다라면 좀 더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이제 습지가 하나의 생태계고 생태계는 서로 온전하게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포와 영등포의 시민들이 통합적으로 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윗밤섬, 아랫밤섬을 다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이 전체의 이 밤섬의 온전체를 한번 기록을 하고 그것을 계속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놓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모니터링이 안 돼 있고 데이터가 지금 소통이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비오톱 조사 같은 걸 하면서 보통 여기를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들도 여기에 맞게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제공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그러더라도 안 한 것보단 낫죠. 1년에 한 번을 했던 2년에 한 번을 했던 그 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공론화 시켜보는 것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변해와 가는지 외래종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육상종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면적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게 육상화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개입해야 된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라고 시민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기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은 자원봉사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러더라도 전문성, 시민과학자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갖춘다면 일단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것을 일반인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인들을 어떤 유인책으로 써서는 안 되고요. 충분히 훈련된 시민과학자들이 자발적인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냥 들어가서 뭔가 관심이 있어서 보고 하는 것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밤섬을 위하는 길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밤섬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모니터링 그 전문가 교육을 받고 일정하게 자원봉사 기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네네,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육화 문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이 다밥이라든지 많이 밟아버리면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어떤 생명들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인간이 개입함으로 해서 또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외래종의 어떤 출입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 하지만 이제 밤섬 자체가 열려있는 생태계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가시박이라든지 뭐 여러 외래종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일반인도 들어가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자원활동 기반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공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